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하는 배석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 어쨌든 식민지 조선산업이 아니고 한국의 조선산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에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들,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일본인이 남기고 간 조선소였기 때문에 이들이 미군정에 의해서 몰수되고 관리되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관이 돼서 민간에 불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 기업체들을 귀속기업체라고 하는데, 그 처리 과정과 이걸 통해서 조선산업이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어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 그걸 처음엔 적국의 재산이라고 해서 적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귀속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한테 귀속된다는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이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일본인 민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측면들은 당시 국제법상의 어떤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민간인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45년 12월 달에 미군정 법령 33호를 통해서 몰수하기로 방침을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일본인 소유의 재산들이 몰수가 되고,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일본인 경영 조선소들이 전부 몰수가 돼서 귀속기업체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일본이 우리와 국교 정상화 협상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배상 청구에 대한, 그걸 청구권 자금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배상 청구에 대한 하나의 그 대응으로 역청구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몰수할 수 없는 민간인 재산을 너희들이 이미 조선에 있는 일본인 민간인 재산들을 몰수해서 이미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도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의 반발과 그 다음에 어떤 미국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일본이 결국은 철회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근거로 되었던 그 대상의 기업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몰수는 되었는데 결국은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일본하고 경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하던 일본인,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경영과 기술의 단절, 자본의 단절,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귀속재산 처리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민간에 불화되기 시작해서 한국 조선산업으로서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귀속기업체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가지려고 했던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속기업체는 굉장히 헐값으로 불화가 됐고, 사실상 공장을 가동하고 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물자가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은 파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한 인플레이션도 뛰고 있고 했기 때문에 불화를 받으면서 내야 되는 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장 가동을 통해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조선소는 경공업보다는 어쨌든 불화를 받기 위해서는 큰 대금을 치러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조선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 팔릴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선박을 사야 되는 어선이라면 이제 어업자일 것이고, 화물선이라면 해운업자일 것이고, 이런 것이겠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해외에 중고 선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가장 당시에 컸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감이 없어서 계속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선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중공업은 태평양전쟁의 전시계획조선을 통해서 2000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선들을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상당 부분 경영이 좋아지는 상황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고, 결국은 일본인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공장은 스톱되고, 그 속에서 남은 조선인 노동자들과 약간의 조선인 기술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합심을 해서 공장을 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되면서 결국은 국영화됩니다. 사실은 살 사람이 있었으면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만한 거대한 덩치의 중공업회사 조선소를 살 만한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민간인 수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가 떠맡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어떤 수정자본주의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산업들은 국영으로 경영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대한조선공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 자본가를 사장에 앉혔고요. 그 사람이 이현재인데, 이분은 일제시기에 일본에서 우상공장을 하던 사람이고, 해방 이후에는 무역업을 통해서 또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정치권하고 상당히 친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승만 정권과도 되게 친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영조선회사의 사장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인데 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대한 것은 어쨌든 국영회사의 어떤 비효율성을 민간 경영자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일정하게 좀 해소해보자, 이런 것들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고, 국영회사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렸죠. 각종 조세 혜택이라든가 국가 재정상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감이 없으면 조선소가 운영이 되지 않겠죠. 근데 행운이 생깁니다. 그 행운은 역시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가져다 주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 특수가 있어집니다. 전쟁 상황에서 각종 한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수리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는 전함도 포함이 되고 하면서 일정하게는 공장을 활발하게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도 이 조선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한국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계획조선을 실시하거든요. 계획조선은 제가 저번 강의 때 태평양전쟁의 전시계획조선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극단적으로 증산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어쨌든 일정하게 표준선을 만들고, 그 표준선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선박을 양산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선소의 그 선박 건조량을 할당해서 어느 시기까지는 선박 건조를 이루어내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똑같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런 육성 의지를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한국전쟁 때문에 선박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이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본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한국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들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일본이 그런 어떤 공급의 기지가 되죠. 그러면서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부분의 선박들이 일본 선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장기를 휘날리면서 한국의 주요 항구뿐만이 아니고 연안항구까지 이렇게 막 다니고 하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이른바 국시라고 해야 될까요? 통치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양대축이 반공과 반일인데, 이것과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우리 소유 선박들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조선산업 육성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된 다음에 보다 체계화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조선, 그 다음에 그 조선 만들어진 선박을 가지게 되는 선주 측인 해운이나 어업,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관할하는 해무청이라는 관청을 별도로 출범시키고,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조선장려법을 제정해서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법적 체계도 만들고, 그리고 원조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대한조선공사뿐만이 아니고 기타 중소조선소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조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선박을 구입해야 되는 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고, 결국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불리함을 극복할 정도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대규모 자본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원조 자금이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그 재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측면들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과도하게 재정이 불안정한 어떤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어떤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대한 어떤 그 중공업 계통의 공장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꾸 국가의 재정을 잡아먹는 것도 실제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해서 계속 그러한 어떤 중공업 회사들의 민영화를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대한조선공사가 민영화되고요. 결국 그렇지만 민영화는 되는데 주식회사 체제로는 형태가 바뀌기는 하는데 주인은 없는 주식회사라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던, 왜 살 사람이 없냐 하면 결국은 국내에서 선주들이 선박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영이 유지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해방 이후에 미군정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국내 조선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본인이 경영했던 식민지기에 조선소들은 귀속기업체가 되어서 미군정에 귀속되고 관리되다가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관되고 불화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소들 역시 그런 식으로 불화가 되는데, 단지 가장 최대의 조선소였던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영화를 통해서 대한조선공사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굳이 얘기하면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해외에서 선박을 구입할 때의 유리한 측면들만큼의 국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가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거기에는 미국의 영향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1960년대에 가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압축적 근대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 고도 성장을 이뤄내려고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조선공업은 또한 새로운 국면들을 맞게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